안 다룰 수가 없는 게 지공거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략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이란 뜻입니다. 2023년부터 58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는 이렇게 심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40년 전에는 중소기업 들어가도 지금만큼 박탈감 느끼진 않았겠지요. 진정한 꿀빤 사람은 출근도 안 한 사람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은 드라마 필수 요소가 재벌이지만 그때는 보통 사람들을 다룬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1990년 한국 사회의 수도권 과밀화는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3년 동안 땅 부자들은 793조 원을 법니다. 당시 한국인 100명 중 5명이 우리나라 땅의 65%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상위 10%가 전부 돈에 미친 악한 사람이고 죽일 놈들일까요? 하위 50%는 불쌍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마르크스입니다만 이번 영상은 한심한 MZ세대라고요? 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 얘기가 아닌 기본적으로 영상 보시는 분께 예수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만들었는데요. 김치찌개 끓이는 집에서 무슨 메뉴를 시켜도 김치찌개에 냄새 분자가 묻어나오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 영상은 썸네일 글씨 색깔이 다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0년생부터 30년간 태어난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MZ라고 묶어 퉁치는데 80년생과 2010년생은 부모 자식뻘이죠. 무수한 오류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58년생 66세, 68년생 56세, 78년생 46세 기성세대라고 퉁치지 않고 세 집단을 각각 따로 훑어보겠습니다. 1958년은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첫 세대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주자입니다. 사실 58년생 앞뒤로 5년, 53년에서 62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을 향해 꿀빤 세대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지공거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략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이란 뜻입니다. 2023년부터 58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인구 구성을 봅시다. 100명 중에 70, 80, 90 그러니까 70대 이상 전부 합쳐 12명인데 60대만 단독으로 15명입니다. 내친 김에 전체 그림을 보자면 이따 다룰 68년생이 중심에 있는 50대 16명, 40대도 16명, 30대 13명, 20대 13명, 10대 9명, 10살 미만 아이들 7명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58년생이 꿀빤 세대라는 담론은 없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아니 아다르고 어다르죠. 지하철 노인 보편 복지 혜택 받는 세대에 58년생이 합류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올해부턴 59년생도 합류했고 내년 2025년부턴 1960년생도 합류합니다. 68년생으로 갑시다. 50대 중반이시죠? 이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7년 60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전두환의 신군부 5공화국이 끝납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됩니다. 이 말은 20세 투표권 기준 68년생의 사회 선배인 1953년생부터 1967년생 당시 21세부터 35세까지는 성인이 된 후 투표한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고 68년생은 이들과 함께 인생 첫 투표를 한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듬해 한국 사회는 88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큰 잔치를 잘 치러냈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경제는 어떤가요? IMF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1998년 망한 것을 다시 살려내느라 11.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1999년을 논외로 하면 87년생이 성인이 되고 맞은 첫 5년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를 찍은 기간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초고성장 시대의 끝물이었죠. 이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게 2022년 대한민국 경제 체급을 키로 환산해 1m라고 했을 때 1987년은 5.6, 1991년은 11.2cm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저성장 시대를 넘어 수축사회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헬스를 할 때 어느 구간까지는 운동한 만큼 근육이 팍팍 붙지만 근성장 한계가 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전두환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지상낙원 같았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근육량 팍팍 늘 때가 재밌긴 하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기반으로 저는 68년생을 정치권에서 이 담론을 즐겨 쓰죠. 586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역사상 가장 꿀빤 세대라는 비난을 받는 세대인 소위 586 세대 50대 80학번 60년대생의 대표 주자로 놓고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586 세대론에는 엄청난 일반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80%가 된 것은 2003년 이후이고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대학 진학률은 대략 30%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못 갔어요. 우리 때는 대학에 낭만이 있었는데 대기업 지원하면 그 중에서 골라가는 거였는데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 세대의 전부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대학생 아닌 70%는 이야기가 많이 달랐겠지요. 2배가 넘는 집단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지금은 30대가 엄연한 청년이지만 그때는 평균 수명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고 30 되면 인생 반환점 넘은 엄연한 어른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위 연령도 1987년 25세, 1997년 30세, 2024년 지금은 46세입니다. 68년생이 성인이 된 87년부터 30이 되는 97년까지 대학생이 아닌 분들의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드라마 필수 요소가 재벌이지만 그때는 보통 사람들을 다룬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미디어가 유일하다 보니 문자 그대로 국민 드라마였던 시청률 50% 넘은 세계를 소환해봅니다. 1994년 최민식 한석규 최시라 주연의 서울의 달, 1995년 배용준 전도연 하이라 주연의 젊은이의 양지, 1997년 이상인 정성경 주연의 파랑새는 있다 등이 떠오르네요. 요즘은 이런 드라마 어두워서 안 팔린다고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훑어봐도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전부 그지 깽깽이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대학 갈 형편 안 돼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간 당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꿀 빨았다는 주장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하기 쉬웠다. 2. 내 집 마련하기 쉬웠다. 3.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런 주장이 핵심인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취업. 사실 지금도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IMF 이후 한국의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기억하면서 봐야 하는데 근로 환경에서 큰 거 2개만 보면 첫째,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은 다른 파견 용역 구조의 비정규직 고용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렸고 둘째, 1990년에는 대기업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중소기업 임금은 80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47만 원입니다. 이런 큰 틀 2가지를 놓치지 않고 보면 1998년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괜찮은 일자리 개수는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그리고 호봉 좀 찬 공무원 자릿수는 많이 쳐줘야 100개 중에 15개가 안 됩니다. 젊은이들 눈높이만 높아졌다고 하기엔 한국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는 이렇게 심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40년 전에는 중소기업 들어가도 지금만큼 박탈감 느끼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거봐 저 세대는 꿀빤 거 맞네 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전개는 저에게는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한때 여당 대표였던 정치인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서 5년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월 실수령 370, 총 4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기억납니다. 이런 게 꿀빠는 거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하는 산업군이어서 직원들 급여 매년 10%, 20%씩 5년 동안 팍팍 올랐다고 칩시다. 이 직원들을 꿀 빨았다고 할 수 있나요? 놀기만 해도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겠지요. 최소한 출근은 했겠죠. 진정한 꿀빤 사람은 출근도 안 한 사람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직원들이 수고한 대가로 창출된 가치와 이익이 갈취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단 저 정치인의 딸만 그랬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이 있겠지요. 지금 50대요. 열심히 일하신 세대였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내기 바빴던 그들의 젊은 시절은 꿀이 아니었습니다. 2번 내 집 마련하기 쉬웠다. 3번 부동산을 독점하고 있다.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송이구 작가님의 하이퍼 리얼리즘 소설 제목이 생각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일단 서울 대기업 50대 김부장이 되려면 30%의 대학생이 전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것을 모수로 잡고 그 중에 5%가 부장을 단다고 최대치의 최대치로 잡았을 때 1.5명, 2명이라고 칩시다. 그때건 지금 20, 30대건 100명 중에 2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다른 98명보다 쉬웠겠죠. 나머지 98명 생각해봅시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결론을 내리고 만든 게 아니라 만들면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상대적으로 쉬웠을 수 있겠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런데 시대 보정에서 만약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 살았던 사람이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 그냥 감이나 몇몇의 증언 말고 숫자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전제였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1990년 한국 사회의 수도권 과밀화는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1980년 서울 836만, 전체 인구 대비 22%, 아직 수도권은 여유 있습니다. 36%. 그런데 10년 후 1990년 서울 1000만, 전체 중에 24%, 수도권은 46%,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 940만, 전체 중에 18%, 수도권은 51%, 한국인 10명 중 2명은 전체 면적 대비 0.6%인 서울에 살고 있고 10명 중 5명은
전체 면적 대비 12%인 수도권에 살고 있죠. 총 인구가 늘어서 비중은 줄었지만 지금보다 60만 명 더 살았습니다. 2022년 군인 수가 50만이니까 전국의 군인이 서울에 몰려들어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990년 도시 자가 소유 비율은 41%. 내 집 없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인데 입주할 집 자체도 턱없이 모자라던 시절입니다.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2020년대 이후 전국은 100% 넘고 수도권은 95% 이상인데 1990년 도시주택 보급률은 60%였습니다. 하숙이건 룸쉐어건 낑겨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서울 아파트값 치솟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수도권 빼고 지방이 싸그리 소멸된다는 상상은 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87년 전국 10%, 서울 5%, 88년, 89년 2년 연속 전국 20%, 서울 18%씩 올랐는데요. 오히려 서울이 조금씩 덜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무튼 집이 턱없이 모자라서 분당, 일산 등등 1기 신도시 빌드업 89년도에 들어갑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를 내고 인프라도 생기고 하려면 땅값이 엄청 올랐겠지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매년 평균 10% 오르던 땅값이 88년 27%, 9년 32%, 10년에는 20% 올랐습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3년 동안 땅 부자들은 793조 원을 법니다. 땅 부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시 한국인 100명 중 5명이 우리나라 땅의 65%를 가지고 있었고 10명이 77%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 중 70%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인구 증대와 도시화가 급격하던 시절 필요했고 유효했던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거 환경이 급속도로 나아진 시대입니다. 1995년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985년에는 온수 나오던 집이 20%였는데 75%로 늘었고 수세식 화장실 33%에서 75%, 현대식 부엌은 85%로 늘었습니다. 서울이건 신도시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놨어야 했겠죠. 월급에서 고정비를 빼고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돈을 모으기 쉬웠겠지요. 월세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은 대출을 알아봤겠죠. 은행 예금 금리 2자리가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돈을 모으기 쉬웠다는 것은 넣어둘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대출받아 전세금 집세 마련해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이 높았다는 뜻이 됩니다. 잠시 시계를 돌려서 집주인에게 밉보이면 수시로 이삿짐 꾸려야 했던 세입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1989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됩니다. 1년 기준에서 2년 기준으로요. 이때 집주인들이 2년치 전세 계약금을 갑자기 미리 올려달라고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국적으로 17명의 가장이 자살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압박감을 못 이긴 거죠. 58년생이건 68년생이건 78년생이건 대한민국에 내 집 마련하기 쉬웠던 세대요. 그런 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쉬웠다, 이퀄 역대급 꿀 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보다는 쉬웠다, 이 표현도 정확한 어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탐구한 결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1도도 더워서 죽을 맛이지만 39도도 더워서 죽을 맛이다. 지금이 더 어렵지만 그때도 충분히 어려웠다. 2017년 이후 7년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늘어난 부는 특정 세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21년 기준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6.5%, 전체 토지가액의 69%를 가져갑니다. 한국 사회 전체 부의 58.5%가 이들 소유인데요. 하위 50%는 5.6%입니다. 52배 많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차이는 14배 납니다. 프랑스는 7배, 이탈리아, 스페인은 8배, 영국은 9배, 독일은 10배. 그래도 미국보단 나은데 미국은 15배입니다. 대륙 그 자체가 나라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애초에 땅 넓고 자원 많은 미국처럼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그만 닮아가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자산 불평등은 한 해 지난 2022년 기준이긴 한데 상위 10%와 하위 50%가 23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과 한국 모두 15%인데 반해 노인 빈곤율은 한국이 40%로 미국 23%보다 훨씬 심합니다.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는 건 국민의 기준이 왕족과 귀족인 사람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네요. 꿀빤 세대 같은 건 없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고 논증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78년생 40대를 굳이 해야 하나 싶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68년생이 30 됐을 때 IMF 터졌습니다. 20살이 된 78년생은 대학 등록금 마련 못하는 풍경이 허다해지는 방식의 성인식을 치러냅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노숙자도 많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20살 1997년 최저시급 1,500원, 그들의 30살 2007년 최저시급 3,500원. 여기에 IMF 이후 시작된 비정규직 전성시대를 온몸으로 맞이한 첫 바따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의 특징은 군인 복지부터 시작해서 청년 기준을 34세로 잡는 경우도 있고 39세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청년들이 훨씬 열악해진 것을 감안해서 쏟아지는 각종 청년 정책에 모두 비껴가는 세대,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꿀빤 세대, 나라에 그런 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수도권 과밀화가 유지되어야만, 아니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만, 이제는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권도 빨아먹어서 다른 곳처럼 없애버려야만 이득을 얻고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내내 사람들을 분열시켜 이득을 얻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이상하게 뒤트는 거죠. MG 하면서 욕하는 40대 이상 분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러시진 않지만 요즘 20대는 골프가 취미라더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면 이런 말에 휘둘리는 게 가능합니다. 골프 칠 수 있는 20대가 20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읊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똑같은 20대에서 골프가 취미인 20대보다 훨씬 많은 20대 사람들이 무지출 챌린지를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란 일주일 내내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도전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상위 10%가 전부 돈에 미친 악한 사람이고 죽일 놈들일까요? 하위 50%는 불쌍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마르크스입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기독교 신앙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논증한 내용은 1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할 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째 시대가 갈수록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이준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논의의 토대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기초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